삶에 지치고 힘겨울 때 나는 법정 스님께서 출간한 책들을 뒤적거리곤 한다. 스님께서는 욕망과 아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조언해 주시곤 했다. 스님께서는 승려이자 수필가로서 저서를 통해 자신의 철학인 무소유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스님께서는 일제강 점기인 1932년 태어나셔서 23세인 1954년에 효봉 스님의 제자로 출가하셨다. 효봉 스님은 조선조 말인 1888년 평남 양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13세에 사서 삼경을 배웠고 14세에 평양감사가 개최한 백일장에서 장원을 할 정도로 신동이었다고 한다. 후에 명문인 평양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하여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26세에 졸업하고 귀국하여 당시 조선인으로서는 최초의 법관이 된 분으로 유명하다. 효봉 스님은 일제치하에서 10년간 법관 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회의를 느끼면서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1923년 36세에 평양복심법원 판사직을 수행하던 그는 10여 년의 판사 생활 중 처음으로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으며 이 일로 사흘밤을 새우며 고통에 시달렸다고 한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니 내가 무슨 권리로 타인의 생명을 끊으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라며 식음을 전폐하며 고뇌하던 스님은 결연히 판사직을 버리고 여판 하나 메고 고행길 구도자 엿장수로 나섰다고 한다. 방황의 길을 걸은 지 3년 만에 스님은 신계사 석두 스님을 만나 출가를 하게 되고 43세에 토굴에 들어 44세 여름에 견성하였다고 한다. 스님께서는 한번 산매에 들면 엉덩이가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스님들 세계에서는 절구통수자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법정 스님의 사상과 행동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은사 스님이신 효봉 스님의 영향이 컸음은 물론이다. 법정 스님께서도 중학교 1학년 때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같은 반 동무들과 함께 팔 하나가 없고 말을 더듬는 불구자인 엿장수를 속여 엿을 빼돌려 먹었던 일을 평생 자책하였다고 하며 살아생전에 받았던 배신이나 모함도 그때 한 인간의 순박한 신의를 저버린 과보라 생각하고 견디셨다고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법정 스님을 만나 뵌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껏 내가 힘겨울 때 늘 함께 해주셨던 고마운 분으로 스님을 기억하고 있다. 법조신문. 스승 효봉 스님을 만나다. 오늘부터 법정으로 부처님 시봉하도록 하여라. 오대산으로 출가 위에 상경. 대각사 머물다 폭설로 좌절. 효봉 스님 인근 선학원 주석. 소식 듣고 찾아가 출가 허락. 법정 법명 받고 미래사로. 1955년 겨울에 임로에 출가를 결행한 법정 스님은 오대산을 향하기 위해 목포역에서 기차에 몸을 싣는다. 출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많지만 출가 계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우선 친구인 박광순 전남대 명예교수는 한국 전쟁의 전화로 인해 폐허가 된 국내 정세에서 젊은 청년들이 겪어야 했던 미래에 대한 참담함도 법정 스님은 예외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와중에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스님은 전쟁의 참화 속에 세상의 무상함을 몸을 체험했을 것으로 본다. 출가의 결심을 굳히게 된 줄탁동시의 인연은 스님이 목포의 정광정회원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서 법정 스님은 여러 인연을 만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중 한 명이 고은 시인 당시 1초 스님이다. 고은 시인이 본지에 증언한 내용은 2015년과 2017년에 인터뷰 한 두 곳에서 보인다. 2015년 1월 19일 기사에 고은 시인은 정화운동을 하다가 한 번은 목포에서 강연회를 가졌는데 당시 주제가 각종과 실존이었어. 젊은 중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들먹이며 불교 이론을 설명하자 난리가 났지.
청년들이 앞다퉈 강연을 들었어. 법정 스님도 그때 강연을 들은 인연으로 출가로 이어졌어. 라고 회고하고 있다. 2017년 5월 16일 기사에서는 제법 길게 언급하고 있다. 목포 정예사에 한때 체류하며 목포 극장에서 각존과 실존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목포의 청년 지식인 대학생들이 나의 주위에 마구 떼거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포 상과대학을 중퇴한 박재철입니다. 그는 해남 우수영이 고향인데 목포 시내에 숙식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에서 숙식할 수 있는 청년 학생의 총무를 맡게 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입산 출가를 결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오대산으로 갈까 하다 내 사제 일관 박완일이 통영 미래사로 가는 길에 그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내 영향을 많이 받던 시절입니다. 그 뒤 미래사에서 함께 지내다 그는 초발심자 경문을 익히고 곧 행자에서 삼위계를 받았습니다. 효복문 중에 일원이 된 것이지요. 법정 스님은 버리고 떠나기 책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은 출가라는 글에서 자신의 출가 인연을 언급한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그랬듯이 한 핏줄 같은 이웃끼리 총부리를 마주대고 미처 날뛰던 동족 상잔인 6.25 동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 앞에 마주서지 않을 수 없었다. 사상과 이념이 무엇이기에 같은 형제와 결의끼리 물고 뜯기며 피를 흘려야 하는지 어린 나이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시절에 밤을 새워가면서 묻고 또 물으면서 고뇌와 방황의 한 시절을 보냈다. 24살 때 마침내 입산 출가를 결심하고 싸락눈이 내리는 어느 날 집을 나왔다. 집을 나온 그때의 심경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휴전이 되어 포로송환이 있을 때 남쪽도 북쪽도 마다하고 제3국을 선택, 한반도를 떠나간 사람들의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 맨 처음 법정 스님은 출가를 결행하며 오대산으로 가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왜 오대산으로 출가를 하려 했는지에 대해 법정 스님은 그의 저서에서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스님은 출가는 깊은 산중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 중에 한 곳이 오대산 월정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에 대해 홍정근 맑고 향기롭게 이사는 스님이 오대산으로 가려고 한 이유는 고향에서 멀기도 했고 그곳에 추석하고 계셨던 타너 스님과 같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행 기차에 오른 법정 스님은 서울역에 내려서 종로 봉익동 대각사로 향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문 뒤 오대산으로 가려고 했다. 정찬주 소설가는 그의 저서 소설 무소유에서 대각사에서의 감회를 다음과 같이 썼다. 청년은 한나절을 걸어서 대각사에 도착했다. 한옥 민가들이 대각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상점들도 대각사 일주문 앞까지 들어서 있었다. 대각사 법당은 다른 절과 조금 달랐다. 불단의 부처님뿐만 아니라 용성 스님의 진영을 봉안하고 있었다. 법당 안은 용성 스님을 추앙하는 분위기가 짙었다. 용성 스님의 오도송과 열반송이 법당 벽에 붙어 있기도 했다. 법정 스님은 그곳에서 월정사 스님을 만난다. 때마침 대각사에 머물고 있던 월정사 스님은 오대산 월정사의 소식을 비교적 소상하게 전한다. 지금은 월정사에 폭설이 내려갈 수 없소. 산길이 뚫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오. 그 시점에서 법정 스님은 상당히 당혹해한다. 이미 출가할 생각으로 고향을 떠나온 몸이라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법정 스님은 안국동 선악원에 주석하고 있는 효봉 스님을 소개받는다. 법정 스님은 이미 목포 정광정회원에서 효봉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다. 일초 스님 고은 시인의 은사 스님인 효봉 스님이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승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이다. 월정사 스님은 법정 스님에게 효봉 스님이
인근 안국동의 선학원에 주석하고 있으며 그곳에 가면 친견할 수 있다고 귀띔을 해준다. 그리하여 법정 스님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은사 효봉 스님과 조우하게 된다. 정찬주 소설가는 효봉 스님과 법정 스님과의 만남을 드라마틱하게 서술하고 있다. 시자 스님이 법당 문을 열자 미소를 머금은 효봉 스님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안개 저편에서 산 하나가 나타난 듯 했다. 청년은 스님을 본 순간 고압 정류에 감전된 것처럼 숨이 막혔다. 기계가 산 같고 마음이 바다 같은 풍모였다. 자애로우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선풍독골의 모습이었다. 스님은 법당 문턱을 넘으면서 잠시 시자의 부축을 받았다. 청년 법정 스님을 잠깐 응시하기도 했다. 찰나였지만 이심전심으로 빗살 같은 것이 관통했다. 법정 스님의 수필집 버리고 떠나기에서도 다음과 같이 수레하고 있다. 선학원에서 효봉 선사를 친견하고 출가의 결심을 말씀드렸다. 내 얼굴을 살펴보고 생년월일을 묻더니 그 자리에서 쾌히 승낙을 하셨다. 그날로 조실방에서 삭발, 먹물옷을 갈아입고 선사께 인사드리자 선뜻 알아보지 못했다. 곁에서 누군가 방금 삭발하고 옷 갈아입은 행자라고 말씀드리니 구참 같구나 라고 하셨다. 구참이란 오래된 중이란 뜻. 삭발하고 먹물 옷으로 갈아입고 나니 훨훨 날 듯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나는 그 길로 밖에 나가 종로통을 한 바퀴 돌았다. 선학원에서 효봉 스님과의 만남은 청년 박재철이 법정 스님으로 태어나는 시발점이 되었다. 해남 우수영 선두리 마을에서 태어나서 목포에서의 학창시절을 합해 24살의 박재철이라는 삶을 한 다발로 묶어냈다. 청년 박재철은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뛰놀던 유년의 추억부터 목포에서 하구들과 어울리며 고락을 같이 했던 일들이 삭도에서 잘라나가는 무명초를 따라 마음 한켠에 접었다. 그리고 회색 법복에 감겨진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청사진을 비추어 보며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을 것이다. 삭발을 끝내자 효봉 스님은 법명을 내렸다. 오늘부터 너는 법정으로 부처님을 시봉하도록 해라. 효봉 스님은 곧바로 법정 스님을 통영 미래사로 내려보냈다. 이렇게 해서 법정 스님의 수행자 생활은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스님은 출가 후 평생 법정이라는 법명을 유지했다. 불교신문과 인연을 맺어 글을 쓸 때 소소산인 청안 등 필명을 가끔씩 사용하긴 했지만 스승으로 받은 법정이라는 법명으로 생을 일관했다. 법명 앞에 수식 여구가 있다면 비구라는 용어뿐이었다. 비구 법정이라는 법명만으로도 스님은 올곧은 수행자의 삶을 세상에 넉넉히 보여주고도 남을 정도였다. 후원 불교신문사